김은지 시사인 기자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 모시고 두 분 인싸 모시고 제가 아싸로서 많이 배우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인사는 아니지만 네. 반갑습니다. 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요즘 그 원어민 저기 인싸. 기자들 사이에서 인싸와 아싸를 나누는 거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해봤냐 아니냐고 나눈다던데 맞습니까? 아, 사실 통화가 서글픈 실패하는 분들이 이야기네요. 좀 많긴 예, 하죠. 예. 아, 명태균 그래서- 씨 통화 여부로 인싸가 나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그러게요. 좀 보인다는 네. 차원에서는 좀 씁쓸한 이야기 같네요. 씁쓸하네요. 예. 네. 근데 그래도 안 여쭤보지 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두 분 네.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확실한 인싸시죠. 통화를 고기신 하긴 기자님.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어떻게? 약간 뉴스가 많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아무튼 그래? 네. 언제 어떻게 통화하셨어요? 아,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희 회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이제 보도도 하고 취재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연락이 됐던 거는 저와 이제 바로 소통은 아니었고 9월 말에 저희 회사의 보도에 대한 어떤 이제 불만 좀 항의성 차원에서 회사로 바로 이제 전화 주신 거예요. 제가 쓴 기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번호를 넘겨 받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전화 다시 드렸죠. 근데 또 전화를 안 받으시고 문자로만 그때 간단하게 이분이 뭐에 대해서 사실 그때도 미래한국연구소 내 거 아닌데 왜 명태균의 여론조사 기관 이런 식으로 쓰느냐라는 항의성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그 후로 이제 제가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기사를 쓸 때 이제 간간히 전화로 드리고 문자로 드렸는데 계속 안 받으셨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을 했을 때 또 거기서 똑같이 앵커께서 명태균 씨와 이제 통화를 하는 데도 안 통화하는 데도 있는데 곽우신 기자는 통화를 했느냐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이분이 선별적으로 언론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사실 명태균 씨를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는 기자들도 있고 전화도 수십 번 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금방 쉽게 성공을 하는 기자도 있고 아닌 기자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전에 들으시고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연락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에서 요새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낚시 갔다 오시느라고 2박 3일 동안 없었는데 본인의 와이프가 유튜브를 보다가 곽우신 기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데 당신 뭐 들은 거 없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기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전화를 하게 되었다. 어느 방송이었어요? 예, CBS 라디오에서 CBS. 네, 한판승부에서 얘기를 했다가 그게 또 그걸 또 유튜브에서 또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또 본인의 유튜브 남천동에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명태균 씨 비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화 받아가 다행히 저는 그래서 CBS 라디오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 그 두 분이 언급해 주신 덕분에 연락이 됐다. 거의 인싸가 수상소감. 되었다. 아니 이게 통화 내용은 뭐였어요? 통화 내용은 사실 이렇게 7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 토요일 통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다음날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미리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건데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지금 여기서 정치 브로커다, 뭐 사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와중에 아니다. 나는 여론조사 조작하는 사람 아니고 되게 판을 그리는 좀 꽤 많은 역할을 다른 사람이다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전에 듣고 나서 약간 취재 검증 차원에서 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 연락을 하면서 좀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본인도 얘기했을 때 이게 기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먼저 페이스북에 쓴 게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제 기사들이 쪼르륵 일요일 날 지면을 장식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이제 명태균 씨가 확실히 언론 플레이에 대한 거는 뭔가 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 내가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지금 올려야 잘 퍼지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통화해 보시니까 촉이 어떠세요?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칠다, 부드럽다, 뭐 여러 가지 인상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거칠다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화법을 쓰는 데 있어서 막 나를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호스트인 거예요. 이 대화를 끌고 감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기자가 뭔가 다른 걸 질문하거나 다른 화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걸로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쭉 하던 이야기만 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하고 전화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야. 왜냐? 나는 이것도 아는 훌륭한 사람이거든.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거든. 이걸 딱 전달해주고 싶은 거라서 제가 사실 몇 가지 물어봤는데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애둘러서 두루뭉실하게 답을 하고 다시 본인이 하고 싶은 본래 주제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도돌이표가 약간 반복이 됐습니다. 선수군요. 아니, 한마디로 그런 말하면. 분이 왜냐면 특히나 이야기를 같은 내용이어도 꾸며서 하는 거는 확실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 화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유도 많이 쓰시고. 네. 그렇군요. 네. 김은지 기자님은 10년 넘게 지금 정치권 인사이신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뭐 정치부를 했다 안 했다 하긴 하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정치부를 하면서 그 어떤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열심히 관찰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명태균 씨 같은 분을 처음 봤다라는 건데요. 뭐 저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을 보니까 본인이 정치부 30년 했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봤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명태균 씨한테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을 드렸는데 그 연락이 오진 않았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장성철 소장이 이제 생방송 직전에 이제 녹화를 저희가 5시부터 시작해 4시에 이제 통화를 연결한 적이 있거든요. 방송 중에 콜백이 와가지고 통화를 했었었는데 한 15분 정도. 저희 곽우신 기자가 느꼈던 것과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명태균 씨에서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명태균 씨가 그 부분을 좀 잘라달라고 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후토크로 내용을 풀어갔지 목소리를 직접 내보내지는 않았었는데 가장 크게 느낀 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횡설수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전달하긴 하는데요. 그것이 강혜경 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론조작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을 굉장히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그날이 가장 이제 뜨거운 논쟁이 뭐였었냐면 소위 말하는 오빠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네네네네. 김건희 여사 카톡이 공개가 되면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고 하는 게 누구냐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오히려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친오빠라고 네네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친오빠냐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후보 시절에는 후보라고 했고 당선인이 되고 나서 당선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시기에는 오빠라는 식의 호칭을 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처럼 비공식 사적 대화라면 나는 공적인 대화를 더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JTBC라든지 CBS에서 나왔던 이야기 연장에 같은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뉘앙스를 계속 예, 전달을 그렇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하지만 사실 명태균 씨의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명태균 씨의 뛰어난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키워줘서 커진 거다. 너무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해명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명태균의 언론 플레이가 더 빛을 발하고 있는 모양새지 명태균 자체의 뛰어남으로 과연 이게 여기까지 왔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막 이렇게 사람들 정신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많은 기사가 나오면서. 근데 핵심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국정에 실제로 예. 영향을 끼쳤나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조금 뒤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 네네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수사 방침이 지금 결정됐다고 바로 조금 아까 속보가 나왔네요. 혹시 내용 갖고 계세요? 예, 오늘 10시부터 이제 검찰에서 소위 말하는 풀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침부터 보도자료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제 기사 준비하려고 미리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 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불기소 결정이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읽기로는 한 줄 요약하기에는 김 여사는 피해자다라는 취지 이야기입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일반 이해도도 굉장히 낮은 일반적인 투자자에 불과하고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방조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손모 씨는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 여러 언론, JTBC 포함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오간 커뮤니케이션이 다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김 여사가 직접 관여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관련된 보도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시작을 해서 아주 면밀히 잘 쓰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내용들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이제까지 부족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 핸드폰이 압수수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증거가 진짜 부족한 건지 안 찾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조사할 때 검사 휴대폰은 압수된 적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법조 출입 기자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또 보시는 시청자들과 독자분들께서 판단하신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표하는 시점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 당장 이미 어제부터도 어제도 아니죠. 그 전부터도 이미 사실 검찰은 불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다 이런 보도가 대다수였고요. 이제 어제쯤 해가지고 나왔던 게 우리 수사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지만 내부에 뭐 레드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아주 막 4시간 넘게 토론도 했고 평검사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이야기를 했어. 이건 어차피 다 검찰발 보도 아닙니까? 사실상 불기소를 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명분 쌓으려고 일종의 쇼를 한 거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밖에 없고 당장 이 불기소 처분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가한 특검법 민주당이 야권에서 재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특검법은 그럼 또 어떻게 막을 건지 이번 특검법 또 거부권 쓸 텐데 그럼 거부권 쓰고 나면은 이번 이탈표는 과연 8표 막을 수 있으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특히나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조만간 슬슬 이제 조선 제1검께서 드디어 안 뽑던 칼을 약간씩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칼을 뽑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전국이. 칼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한동훈 대표가? 예, 뭐, 앞서서 레드팀 이야기 하셨는데, 그 레드팀에 관련해서도 사실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저도 레드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치권에서는 들어봤었는데, 검찰에서는 좀 낯선 단어여가지고, 검찰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아니, 레드팀이 도통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한 분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수사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는 있는데, 이제 검찰 관계자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인데요. 내일 국감에 서울중앙지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는 레드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아주 이제 사실 이 결견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법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증거들이 JTBC라든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불기소가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방어 차원의 레드팀으로 보인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검찰에서 아무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프로스에 이것이 문제 있다. 뭐 물론 이제 10시에 발표가 됐으니까 좀 시위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이제까지 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검찰의 공개적인 목소리 없다는 것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저도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레드팀 얘기했을 땐도 레드팀이란 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안에서 꼼꼼하게 봤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의 방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존재 주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혹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 아니면 기관 고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기관 고발인이 아니라 그 최강욱 전 이제 의원이었던 개인 고발인이기 때문에 이제 최강욱 의원은 이제 관련성이 없고 결국은 심우정 아니면 김건희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 있지도 않은 레드팀 동원해서 뭔가 체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예상대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물론 뭐 되는 거죠. 안에서는 레드팀이라고 부른 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예산과 조직이 정확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다. 국정감사 대비용으로 얘기했다라는 말이 뭐 사실은 뭐 타당하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발표하는 건 사실 시점을 보았을 때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무적 판단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기소 처분을 만약에 재보궐선거 전에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번 선거 만약에 그 정권 심판론이 더 세게 그 프레임으로 하게 됐다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은 비슷한 판세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용산에 좀 날 세우는 발언들도 하고 김건희 여사의 좀 조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두기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유리하다고 했던 지형에서 방어에 성공했던 거였거든요. 수성에 성공했다라는 거. 결국 검찰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담을 정치적으로 여권에 안 줄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날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사실 여의도 기자들이 판단을 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왜 검찰 수사를 그러니까 선거 전에 발표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기를 가지고 조율한다는 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네. 법과 정치가 지금 뭐 헷갈리네요. 어디가
정치가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검찰의 중심이 정치에 있는지 법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해석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 검찰의 흑역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욱 켜켜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설 많거든요. 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공멸할 것. 근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미 이 정도면 공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출장도사 논란이라고 하든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주면서 법률가의 양심을 이야기한 바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비교해보면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아까 특검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네. 불기소 결정하고 나면 특검이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 네. 특검이 통과돼 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되는 방어에 대한 피로감도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돌이켜 보면은 필리버스터도 못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거 방어하는데 필리버스터도 못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의원 개개인이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를 감당해야 될 보좌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단일 대오는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10번째고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는 심정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복적으로 특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불기소 처분 때문에 특검법의 필요성, 어떤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을 막을 만한 논리를 뭐라고 해야 될 거냐? 뭐 뻔하죠. 검찰이 기소도 못한 사안인데 왜 특검을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이번 지금 국정 지지도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로 지지율까지 트리플이 함께 지금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늪에서 국민의힘은 빠져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슬슬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장 다음 재표결 때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재표결은 또 그 다음 재표결은 언제까지 이거 무한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명태균 씨하고 공천 개입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특검법도 민주당에서 발의한다고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도 워낙 그 백화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보도들이 정황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실패한 불발된 거래 한 건으로 끝날 만한 이야기인지, 또 텔레그램의 어쨌든 존재는 확인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가 이번 소통 한 번만 했던 건지 지도에도 있었던 건지 명확히 설명도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명태균 씨가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김건희 여사하고만큼은 상당한 친분을 어느 특정 기간까지 유지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것도 결국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야권의 공감대이기 때문에 요 사안을 이번 특검법 발의에 추가를 해가지고 발의를 한 거고, 만약 특검이 구성되게 된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명태균 씨 얘기가 지금 좀 사실 정신이 없는데, 저같이 경제 뉴스를 주로 팔로우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 저희 같이 정치 뉴스를 팔로우하는 입장에서도 명태균 씨 뉴스가 좀 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쫓아가진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정말 이걸 좀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요구도,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요. 그 오빠 뭐 그 카톡 때문에 많이들 회자되던데, 그래도 뭐 여러 얘기 중에 핵심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님들이 보시기엔 핵심적인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빠 논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 대통령실이 오히려 좀 논란을 키웠다. 정말 친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지금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그날 아침에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윤석열이가 2% 더 더 나오게 한번 해보자. 좀 해보자, 예. 뭐 그런 취지의 얘기.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떤 대세를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표심을 결정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선거에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크게 처벌하는지가 우리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만약에 여론조사가 조작 정황이 있었다면 사실 그 당시에 대선 경선을 같이 뛰었던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는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대선의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영부영 지나가기에는
때는 사실 그 강혜경 씨를 통해서 나온 녹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자세한 정황 증거이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후보 시절이었나요? 세계일보에 네. 가가지고 세계일보에서 본인을 처음에 여론조사에 올려주는 게, 바람에 내가 자기 됐다 팔자가 고맙다. 바뀌었다. 그때 이제 기자실을 돌면서 세계일보 부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작 얘기가 나오는 건 또 더 큰 의혹이 생길 수밖에 물론 없네요. 이제 윤 대통령한테까지 얼마나 보고됐는지 인지됐는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적어도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그런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오빠 논란에서도 중요한 거는 실제 오빠가 누구인지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약간 친오빠 쪽으로 다시 좀 기울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가 본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완전히 못을 박았고 친오빠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지금 다시. 네, 친오빠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친오빠였고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인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당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함께 명태균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강의 비슷하게 이제 코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듣던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너 사기꾼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불신하는 태도를 보면서 약간 모멸감을 주자 거기에 이제 명태균 씨가 마음이 상한 거를 김건희 여사가 달래주려고 이런 카카오톡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로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사실 팩트체크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요 사안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는 하루에 하나씩 새롭게 폭로를 할 거야 라고 나왔었죠. 근데 어제 폭로가 특별히 없었죠. 어제 특별히 폭로가 없었고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원래 이제 유튜브 채널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을 해보면 양측에 뭔가 조율이 있었거나 나름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어떤 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누가 중재 안 했을까? 이게 뭐 용산일 수도 있고 뭐 여권 일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태균 씨의 폭로의 추가적인 거에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도 약간 자제를 요청하고 당은 지금 이거 관련해서 공식 논평 한 줄도 안 내고 있고 요새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물어만 보면 다 도망다니기 바쁘거든요. 거의 말 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오빠가 누군지보다 오빠를 대하는 여권의 자세 이거가 지금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를 대하는 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문제다라는 아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또 예전에 뭐 지방에서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뉴스타파에서 창원 지역에서 국가산단 그거를 이제 녹음 파일 확인해가지고 그거 보도를 하더라고요. 원래 관련된 산단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좀 더 명태균 씨 개입 논란들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게 이제 어제 뉴스타파 단독 보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순실 게이트,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최서원 씨라고 불리긴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가 좀 떠올리게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발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에도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전날 관련된 정보를 강혜경 씨와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김영선 의원에게 좀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해주라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일치합니다. 다음 날 실제로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뭐 감사합니다 플래카드 걸어야 한다 뭐 보도자료 문구 어떻게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 발표 전에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명태균 씨가 이걸 알았냐에 대해서는 해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창원에 어떻게 그게 오게 됐는지를 미리 알 수 있었냐. 실제로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은 JTBC가 태블릿 PC를 이제 확보를 하고 그 태블릿 PC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죠. 이제 그러면서 최순실 씨라고 하는 민간인의 국정 개입 의혹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던 것들이 이제 확 올라가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심지어 이것은 이권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이슈라고 보입니다. 그 태블릿 PC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보도를 처음 보면서 그때 그 태블릿 PC 보도가 떠올리긴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단계에서 최서원 씨하고 명태균 씨를 1대1로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보도의 양태도 그렇고 확인되고 있는 이제 어떤 의혹의 사실들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다만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문제인 겁니다.
명태균 씨가 진짜 최순실 씨급으로 정말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문제인 거, 정말 심각한 문제로서 정말 진짜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밖에 출발 신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문제인 거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 정도의 급의 사람이 아니었다 결론이 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인 게, 그런 급의 사람을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후보로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있었고, 이 사람과 왜 끈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가. 특히나 지금 뭐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여론조사도 관련해서 지금 파생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법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사실 문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비공표용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사실 공표 여론조사 약간 다루는 게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동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강혜경 씨 일단 지금 증언만 있는 상황이 되게 검찰 수사도 봐야 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전반적인 느낌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막 자기가 무슨 되게 대단한 책사인 것처럼 막 판세를 뒤집어 엎는 뭐 거의 제갈량 뭐 방통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나왔던 얘기도 혹은 그때 당연히 그렇게 하려는 그 정도의 정책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사실 제 느낌은 좀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잘 짚은 분들도 있지만, 이게 새로운 썸띵 뉴를 제시하는 인사이트가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막 신뢰하고 선생님, 박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모셨던 이 정권 핵심들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란 대체 무엇인가, 정치적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이게 명태균 씨가 별거 아닌 걸로 결론이 나게 되면 과연 그 정부에게 계속 국가를 맡겨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나름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우신 기자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이 하나 난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 카톡과 관련해서는 저는 가장 문제적인 부분은 사과드릴게요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그 외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사과라도 하라는 이야기들을 보수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는 뭐 친오빠 이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건 그 관계에서 불쾌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한다는 이런 말을 쉽게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이 사건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국민한테 사과 한 번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게 대비되면서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국민에게는 사과할 수 없지만 명태균 씨에게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 이것도 분노 포인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두 분 의견 여쭙고 싶어요. 직접 통화하셨으니까. 저는 간접 옆에서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은 정치권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는 내가 후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이죠. 여기 산단도 올 거고 우리 뭐 땅값 오르고 다 살 거예요. 얘기해놓고 또 후보 쪽에 가서는 후보나 측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역 주민 5,000명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설득해 가지고 다 잘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명태균 씨 혹시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선거 때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 이제 뭐 정치 브로커라고 비하하기도 하지 않지만, 막 그 캠프나 이 실세 권력의 언저리에 머물면서 뭔가 내가 역할에도 기여를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나의 뭔가 이름값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모든 캠프 주변에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통 캠프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특별히 막 거리를 막 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적당히 유지를 하면서 뭐 특보라든가 이런 명함 같은 거 파주고 자리 주고, 임명장 같은 거 주고, 이 사람이 나름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움도 좀 받고, 그 정도. 그러면서 약간 적절하게 유지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가 뭐 크게 뭐 불법적인 게 없다고 한다 문제가 될 거 아닌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검증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가까이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 모르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뭐 3억 6천 7천 뭐 여론조사 비용이 어땠는지, 지금 또 한겨레 보도 나온 거 보게 되면 뭐 공천 뒷돈이 오고 갔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당연히 받을 돈도 안 받았다. 캠프에 돈이 남아도 오는데도 그 돈을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그 말은 내가 돈을 받는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받고 싶어가 있으니까 돈을 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혹은 내가 이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쌓아옴으로써 이걸 포트폴리오 삼아서 나를 장사해야지 같은 뭔가 이 사람의 이익이 있을 때, 물론 뭐 순수하게 보수 진영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뭐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걸 경계하고 그걸 휘둘리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어떤 직업적 이 자질이자 책무일 텐데, 그 사람이 뭔가 이런 걸 가져왔다는 것만에 막 흥분해가지고, 아우,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인사이트가 훌륭하시네요. 저희 이번에 캠프에 자리 좀 하시죠. 아니면 뭐 인수위에서 자리라도 하시죠. 뭐 실제로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좀 봐주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가 돌아.
참 이게 정말 이러려고 기자했나 자괴감이 들고 합니다. 현타가 온다. 그러니까 거론된 분들만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김종인, 김종인, 우리는 그 보수 세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사실 명태균 씨와 지금 다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범죄는 아니지만 아무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들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오세훈, 심지어 나경원, 원희룡 이런 차기 주자들까지도 부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보수 주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와 거리두기가 됐던 사람들이 2명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대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사건에 있어서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명분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의원이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을 좀 고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필요한 법이기도 하지만 또 하필이면 이름이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건이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명분도 있고 본인한테도, 그러니까 본인 외에 다른 경쟁자들과도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떤 경우에는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이요?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포함된 거 아예 아니면 뭐 별도로라도 이 사건 왜냐하면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 증거가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돈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음성으로도 나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지검 수사가, 물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강희경 씨가 제출한 녹취록 뭐 4,000개를 지금 확보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요. 뭐 엄청 빨리 되고 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도 뭘 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명태균 사안을 업고 기존의 이 정치권을 뭔가 개혁하는 그런 주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 지금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당대표 자리까지 명확하게 보여준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당 안팎에 가로막혀가지고 당 안에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하려고 해도 뭐 용산에서 뭐 의제 관련해서 길도 안 열어주고, 뭐 사실 저번에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좀 선별 지원 쪽으로 틀어서 받아볼까 했지만 추경 원내대표 벽에 가로막혀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수성함과 동시에 명태균 소위 게이트라는 게 터지면서 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데 여권 내에 뭔가 다수가 연루된 정말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는 게 하나가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지금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소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만 똑 띄어가지고 원포인트 특검으로 협의에 들어갈 뭐 가능성도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대안으로 내세웠었는데 친윤계가 너무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이제 좀 잘 전진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명태균 씨 게이트만 따로 뽑아가지고 요것만 그러면 한번 특검 해보자. 그러면서 이건 우리 대통령께서 전혀 뭐 없다고 하시니까 깔끔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서 갑시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럼 친윤계가 이거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권 지지층 내 분화가 확실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여권 보수층 내에서 상당수도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 싸움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분 딴 데서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박정훈 의원이 이제 법을 발의하기 시작하면서 좀 보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예측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받을까요? 이게 뭐 못 받을 건이 아닌 게, 물론 이제 명태균 씨가 지역 정가와 크게 연루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들이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중심으로 민주당이 재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보수 정치인 다수 혹은 친윤계가 반대한다라도 친한계 8명만 결심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들이 오히려 여기서 뭔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상상력인데 그럴듯하네요, 왠지. 명태균 게이트가 발전해서 뭔가 국민의힘의 균열과 한동훈 대표의 기회와 특검의 통과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이신데, 한동훈 대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걸 의제로 해서 뭔가 돌파를 하거나 이렇게
더 밀고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독대는 재보궐 이후에 정확하게 날짜를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보궐 선거용으로 서로 독대를 이야기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실제로 날짜를 다 잡아놓고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는 만나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정확히 언제 만난다고 보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독대가 사실은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가 되게 원했던 독대 회동이었고 용산은 받기 싫었는데 이번에도 참모들이 설득해가지고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건이 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데 그때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보자고 했지만 그동안 악재가 더 쌓여있는 상황이죠. 명태균 씨 등등등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사실 무슨 얘기할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본인도 예고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여야 의정 같은 이제 의료 대란 문제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용산에서 민감해하는 뭐 전 지난번 이제 만찬 때 발언 기회도 안 주면서 피하고 싶어했던 뭔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윤 대통령이 뭔가 물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향적으로 나서가지고 통 크게 받을 거 받고 뭔가 정치적 합의도 이끌어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의 기존의 용산의 기조를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저는 나쁠 게 없는 만남입니다. 난 당대표로서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는데도 용산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나도 여당 대표로서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반기를 들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받든 안 받든 독대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겐 기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티핑 포인트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용산에서 만약에 근데 대체로 기자들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천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다른 정치 평론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쁜 쪽으로 큰 결심을 할 수 있다, 용산이. 나쁜 쪽으로. 그게 어떤 거? 그러니까 독대를 그냥 안 하는 걸로. 파토. 다시 파토 내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용산 입장에서는 원래 이번 선거에서 한 곳만이라, 그러니까 부산이나 인천 중에 한 곳만이라도 졌다면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또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를 또 발동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끌어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둘 다 지키면서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부산 금정구 그다음에 인천 인천 강화군 강화군, 네. 두 군수 선거는 이겼으니까. 국민의힘이 이겼죠. 네. 그 정도는 그럼 한동훈 대표의 승리 전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릴 수 없다면 그럼 한동훈 대표가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끌어내서 내가 우리가 버티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고 당장 원내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원내 다수가 친윤계라는 것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공멸하자. 나 너한테도 안 줄 거야 하고 붙잡게 되면은 그냥 같이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렇게 시간만 끌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갑자기 윤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임기를 갈 텐데 초조한 거는 한동훈 대표 쪽이겠죠. 당분간 큰 선거도 없고 친윤계 견제도 계속될 거고 또 본인도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도 계속 깎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제 지금이야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하는데 용산에서 안 받아주네 이런 정서가 있지만 계속해서 여건이 질이멸렬하게 되면은 여당 대표에게도 당연히 정치적 책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선에 대한 그림도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근데 정말 결심을 해서 아까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든 명태균 특검법을 만들어서 뭐 하든 이렇게 뭔가 승부수를 내지 않을까요? 네, 점점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의 말처럼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차원에서는 본인도 어떤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의 어떤 톤들을 굉장히 열심히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조차도 이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는 아주 센 이야기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그 실망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이쪽을 더 많이 소통했다고에 대한 충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김창균 칼럼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언론이라 부르기도 못한 매체와 6개월 걸쳐서 50차례 통화 녹취록을 남겼는가 하면 북한에 들락거리는 정체불명 목사에게 디올백 건네받고 이번엔 과대망상 정치 브로커를 받들어 모시는 카톡 메시지까지 나왔다. 이제 하나같이 대통령실에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은 도통 뭐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조차도 아마 이렇게 내밀하게 여사와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수 코어가 느끼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사실 어떤 면에서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결심들이 종합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논조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여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 네,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한 게요. 이제 뭐 동아일보 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뭐 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원조 김건희 여사와 카톡 많이 주고받던 사람은 한동훈 대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해요. 이제 과거에 채널A 사건 때 보면 뭐 300건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락이 안 돼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상사의 배우자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흔치는 않거든요. 아, 진짜? 그건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 여사와 연락을 원조적으로 먼저 받은 사람도 한동훈 대표인데 이게 또 무슨 이야기냐라는 이야기에서도 좀 자유롭지 못한 건 있죠. 근데 그 명태균 특검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로 간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소환되는 거죠? 그렇죠. 연루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네. 그러면은 일석이조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손에 피를 안 묻히면서도 뭔가 원하는 정치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어쨌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엮어낼 수 있다면은 굳이 이거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종합 세트로 가고 싶은 민주당과 원 포인트만 받겠다는 한동훈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이제 상상이니까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싶은 거죠. 아까 그 김은지 기자님께서 그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는 그거는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급의 사건이라고 여론조사 조작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사건이고 또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그 산단 관련된 뉴스도 그 급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이번 이 국면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사를 좀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진짜 이게 기저효과인 게 이거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건건 하나하나가 다른 정권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한 달 동안 이야기가 나오고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인데 맞아요. 초창기부터 사실 김 여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비선 의혹이라고 하는 게 계속 카더라식이 쌓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랬구나라고 하는 충격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따당 등장해서 헐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건이는 정말 하나하나 아주 문제적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조작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후보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미공표용에 약간 이제 표본에 약간 뻥튀기를 해가지고 뭔가 그냥 지표를 낸 거다라고 했을 때와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뭐 경선에서의 뭔가 구도를 바꾸기 위해 쓰였다라거나 내부적으로 뭔가 거래 시도가 있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일단 이 점이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가산단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이권에 개입했다. 이것도 완전히 또 차원이 달라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은 그저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브로커로서 뭔가 본인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해왔던 거가 실제 본인 혹은 누군가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이제 결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검증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모두 그린라이트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권은 이제 붕괴하는 거 말고 남은 게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정말 슬픈 얘기는 김은지 기자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권들은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뭔가 역치가 높아졌어요. 감정적으로. 저는 사실 카톡 봤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거든요. 그럴 만한 부분이다. 이분은 충분히 그럴 만. 이미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나온 게 한두 개. 서울에서 전화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친오빠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던 이유가 이미 서울의 소리하고의 통화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저 정도 표현 당연히 썼을 법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실이 친오빠라고 해명한 게 안 먹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도가 바닥이다 보니까 사실을 얘기해도 먹히지 않을 수 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맞는 말을 해도 더 이상 국민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부는 그런 뭔가 옳은 방향의 개혁을 하고 싶어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유일한 정권이 될 수도 있다.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국가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 한쪽 결정하는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는. 이휘재 뭐 맞아, 그래 결심했어. 맞아, 그래 결심했어. 이거 모르는 척 해야지 제 나이가 드러나는 것 그러게. 같은데. 너무 옛날 건가 보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해서 대통령님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 정도까지 하고 가시죠. 그래. 너랑 나랑 인연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그러면 뭔가 해피엔딩이 쫙 돼서 여건이 잘 보존돼서 어느 정도 갈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안 만날래요. 딱 그래 버리면은 그러면 그래요? 명태균 특검 갑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 소환되고 거기에 이제 태블릿 PC급의 어떤 사건들이 계속 소환돼서 완전히 다 붕괴해버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국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충원을 하시고 대통령한테 무언가 결심하라는 이야기는 오늘도 보수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결국 윤 대통령이죠. 핵심은 윤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많은 문제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사실은 매조지을 수 있는 이슈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한숨만 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기자들이 어떤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는 별로 좋은 사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사회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소비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께서 어차피 대통령께서 저희 같은 뭐 오마이뉴스나 뉴스토마토나 시사인 같은 매체가 하는 얘기 안 듣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중동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들어라. 조중동이 진짜 매일매일 정말 충원 어린, 충심 어린 조언들을 칼럼과 하소를 엄청 쓰고 있는데 그거라도 들으시면 조금 판단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최근에 이제 김준우 녹색정의당 전 대표가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우리가 왜 보수 걱정을 해요, 나라 걱정을 해라고 하긴 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 네, 좀 충원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원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를 좀 물리고 국정을 좀 정상화하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인 이미 거죠. 답이 선택지가 이게 모르는 답을 찾는 주관식이 아니라 이미 객관식으로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선택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심각한 거겠죠. 그렇지만 폭발해 버릴 수도 있다. 아, 그럴 가능성도 항상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보내드리려니까 두 분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즐겁고 유쾌하지만 또 암울한 결론인데 잘 되겠죠. 잘 되리라 믿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곽우신 기자님, 김은지 기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